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여당 컷오프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이른바 김나연대에 대한 전대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거센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신지호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5년 헌정사 첫 장관 탄핵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뭐 절차적인 하자는 뭐 없는 저기였는데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 행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65조에 그 탄핵 사유가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 간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어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하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근데 그 기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요. 이렇게 경미하거나 사소한 위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직에서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넘어올 때는요. 세월호 그 대응 잘못했다. 그것도 탄핵 사유로 적시를 했지만 네. 그거는 뺐어요. 이거는 탄핵 사유로서 이거 맞지가 않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민주당과 야당에서 제시한 것들을 봤더니요. 네. 구체적이고 명백하고 중대한 그런 뭐 헌법과 법률 위반 스스로도 입증을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 법률가 출신들의 그 다선 중진 의원들도 아마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한 걸로 보여져서는 네. 뭐 거의 이 기각될 게 저는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통과 과정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뭐 민주당에서 좀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179명의 의원이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176명이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야3당이요. 그거보다는 이제 3명이 더 한 179명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야3당이 이제 공동으로 176명이 이제 발의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찬성표가 그보다 3명이 더 늘었어요. 179명.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5명인데 실제로 반대는 이제 109명.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6명이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3당에는 오히려 이제 3명이 늘었다는 얘기고, 즉 이 얘기는 국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159명이 숨진 대참사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이태원 참사가 결국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던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이제 재난 발생 이전에 이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책임을 못한 거죠. 그 중심에는 이제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제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주무부처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고 주무부처 장관이 또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회가 마땅히 역할을 해서 지금 탄핵 소추라는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은 이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요. 네. 그럼 이제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게 이제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임성근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무려 8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행정 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해임이 지금 안 됩니다. 탄핵 소추 심판 중에는. 네. 그렇지만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주무부처 장관이 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국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가결에 대한 두 분의 입장 들어봤고요. 대통령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시죠.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짧지만 즉각적으로 비판적인 입장문을 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민주당과 그 야삼당 이 의원들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위임을 한 그 권한,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는 우리 의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재난안전법을 좀 읽어보면요.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네. 그때의 국가는요. 중앙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책무.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만 계속 때리는데 민주당은요, 본인들 역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과거 야당 총재 시절에 장기간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식 투쟁을 왜 했는가? 지방자치제를 전면 도입을 하라. 이걸 가지고 단식해서 결국 얻어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으면 권한만 이양받고 책임은 이양받지 않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이 네. 따라오면 동전의 앞뒷면으로 책임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요. 세월호 그거 해갖고 당시 해경청장 네. 항소심 공판이 있었어요. 네. 그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입니다. 근데 당시 그 세월호 그 사고 지점이었던 목포 해양서장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그 해경 내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중앙정부가 다 알아서 책임지라? 그럼 지방자치는 뭐하러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뭐하러 단식 투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부정에 좀 뭐랄까 앞뒤 안 맞는 이런 그 정치극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도 뭐 이거는 이 헌재에 가서 네. 그 이제 천천히 따지겠지만요. 예. 이게 법리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려운 그 권력 남용 그 표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권력남용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상민 장관의 입장문에서도 이 국회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권력남용이다, 권한남용이다라는 것은 지금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159명의 길거리에 숨졌습니까? 이게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완전 비정상적인 국가의 모습 아닙니까? 후진국형 참사예요. 자, 두 번째로 159명의 길거리에서 숨졌는데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졌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대참사에 행정부,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게 정상입니까? 묻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그걸 가지고 권한 남용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신재원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하셨는데 스스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헌정사가 75년입니다. 예. 그럼 우리 헌정사에 75년 만에 처음 있는 국민의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즉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역대 어느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나면 스스로 물러났든지 또는 대통령이 경질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들어와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의회주의 포기다, 부끄러운 역사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역사는 지금 정부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반성을 하고 좀 유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오늘 아침 인터뷰인가요? 어디서 이제 이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탄핵은 법률적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한 해임 건의안, 그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임 건의안은. 그러나 탄핵은 우리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예요. 그런데 국정원장을 지내고 저 민주당의 뭐 거의 어른격인 그런 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정치적인 시비 걸기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좌우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건 정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결국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사실상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신지은 의원께서는 이제 탄핵 심판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탄핵 소추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심판 자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대한 헌법, 법률의 위반에 해당이 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미리 예단해서 무조건 기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논리 자체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오히려 징계 절차의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역할과 책무를 다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물으면은 탄핵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대처를 했느냐,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형사재판하고 다르고 아까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따라서 이거는 징계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정치 도의적인 부분도 법률 위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플러스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159명이나 숨진 이 사회적 대참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100% 기각한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쟁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여야는 이 가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오역의 기록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헌법 정신,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린 모습이었고요. 이 결과를 언제 나올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입장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게 180 이내에 하도록 권고사항이에요. 예.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2달 62일, 63일 걸렸습니다. 63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뭐 이렇게 2달, 3달.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국정 공백이 생기잖아요. 예.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뭐 업무 영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결론이 그 지금부터 따지면 7월 전에는 이렇게 180일 따지면요. 권고 사항만 따져본다면요. 7월 전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까지 그 탄핵 재판한 그 판례들 이런 것들 쭉 보면요, 민주당은 자꾸만 지금 책임 운운하는데 책임이 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이제 저도 이제 듣기가 지칠 정도인데 159명 그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을 누가 졌느냐, 그 책임이 무슨 책임인지도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때로는 정치적 책임을 묻다가 도의적 책임을 묻다가 또 법률적 책임도 슬쩍 껴넣어서 넣고, 근데 정말 탄핵할 때 그 탄핵 재판에서 따지는 거는 법률적 그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이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제가 이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만을 묻는 게 아니고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면은 탄핵 소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헌법 법률 위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헌법 위반. 그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주무부처 장관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안전법 위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은 사고 예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 과정에서 본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보다 더 보고를 늦게 받았고 집에 있으면서 전화 몇 통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 늦게 참사 현장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예. 그리고 또 국가공무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성실 의무가 있는데 예. 굉장히 막말성 발언을 많이 했어요. 경찰력, 소방력 제대로 배치해도 이런 일이 막아질 수 없었다라든지 인파가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막말성해가지고 유족들에게 2차 가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이제 국회에서 위증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인용될 때 세월호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민주당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인가 그거 얼마나 정치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그때 그 헌재가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요.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슨 약간의 유가족들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 예. 품위 유지 예. 이런 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판례도 안 읽어보고 얼마나 날탕 그 탄핵 소추를 했는지 지금 다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때 적용됐던 것, 국무위원회도 적용될는지도 쟁점이 될 것 같고 여론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SBS에서 조사 의뢰를 한 건데요.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가 40.4%, 반대한다가 48.2%.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탄핵하면 안 된다가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배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죠. 예. 특히 이제 모든 재판에서 여론 재판을 하면 안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판사가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여론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그렇습니다. 더 많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탄핵과 별개로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굉장한 좀 후폭풍이 내려질 것 같아요. 예.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서 네. 일단 헌재에서 인용해 가지고 파면이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민주당이 좀 역풍에 직면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네. 일단 국회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159명이나 숨진 이런 사회적 대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을 국회가 방기할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한 역풍이 지지층으로부터 더 많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게 굉장히 심판이 결과가 좀 늦어지면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심 장관이에요. 예.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조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체 국무위원들을 통합 조정하는. 근데 이제 그런 부처의 장관이 뭐 여러 달 내지는 뭐 심지어는 뭐 8개월 이상,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예.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그렇게 장기 공백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런 부담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뭐 여러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볼게요. 김도 의원이 일단은 이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이 곧 교체가 될 거다. 뭐 교체를 반드시 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핵 재판 결론을 내려면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7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그 중에 6명 이상이 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이게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3월에 1명, 4월에 1명,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이제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쳐서 또 되려면 그때까지 그럼 충원될 때까지 기다리고 할 것인가.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말이죠, 그해 1월에 그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임기를 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퇴임을 했는데, 그러면 충원을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네. 논했는데, 지금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8명 가지고 했습니다. 8명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7명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 변수에 저는 대해서 행정 어떻게 공백을 생각하시는지. 최소화해야 되니까 예. 최대한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판 의결 정족수가 7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월과 4월에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 공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의결 정족수는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이게 공백이 되면은 충원하기 위해서 좀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 여론조사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연대, 김나연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김기현과 나경원이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는 것은 많은 우리 책임당원들, 특히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우리 당원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사진에 나타난 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네,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김나연대 파급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후보의 입장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또 다 아전인수로 자기가 이제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후보 쪽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그 여론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대거 이동한 것 아니냐.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김나연대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은 이제 안철수 쪽에서 빠졌다가 다시 빠져서 이제 김기현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안철수 의원이 잠깐 언급한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완전히 정말 나경원 전 의원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나경원 의원 측에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더만요. 김기현 의원 측에 서운하고 뭐 좀 불편한 것들 많다. 그러나 안철수를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표정 갖고 시비를 걸면 본인이 또 저렇게 되치기를 받아요. 예. 예, 파급력, 김나연대 이 파급력이 김기현 후보 측으로 향할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같은 생각하십니까? 뭐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차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이제 김나연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요. 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정부범 밖에서 본 듯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인상이 뭐 마지못해서 끌려온 그런 이제 표정이었기 때문에 김나연대라고 하면은 뭐 제3자도 그렇고 본인도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반전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실제로 리얼미터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한 12%포인트 리얼미터 수직하락하고 조사 결과 좀 보여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뭐 김기현 후보는 한 9%포인트 수직 상승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김나연대라는 그런 효과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효과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전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정 운영의 방해자다, 적이다 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런 여론조사의 변화는 김나연대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효과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여전히 지금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유지하고 예, 있는 지금 것이 나가고 많거든요. 있는 여론조사도 지금 뭐 마찬가지고요. 한길 리서치도 그러고 또 그리고 뭐 지금은 저희가 SBS도 그러고 SBS를 보여드리고 넥스트 자, 이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들어도 또 김나연대가 펼쳐져도 역풍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궁금한 게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그런 책임당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김기현 후보의 선대위원장 같은 그런 역할, 또 그리고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의 후보 캠프 같은 이런 역할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또 김나연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좀 그런 의문이 있고요. 지금 대략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엄청난 변수와 부침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SBS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앞서는 모습이고요. 양자 대결 역시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고 있고요. 양자 대결 역시 안철수 후보보다 김기현 후보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 조사 기간이 같아요. 6일, 7일. 그러니까 김나연대 선언이 있었던 7일까지가 포함된 내용인데 기관에 따라서 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 좀 하나는 전화 면접 방식이고 하나는 예. ARS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요.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런 이제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응원하다가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또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하다가 거기도 이제 빠지니까 또 안철수 전 의원을 응원하고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요. 김기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은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이 좌절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는 제가 민주당원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오늘 어제하고 오늘 6천 명 당원 여론조사, 예. 컷오프 여론조사라고 있고 네. 앞으로 그 당원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이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 안철수 후보가 이게 대통령실과의 갈등 또는 김나연대 성사보다도 이게 훨씬 더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본인이 실제 이태원 참사하고 나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하라. 물론 이제 본인은 지금 와서는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예. 사퇴하라는 거지 이렇게 뭐 탄핵에는 반대한다. 정치적 책임에 국한된 말이었다라는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예. 당원들이 듣기에는 그거나 50보 100보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SNS에 안철수 의원이 이 네. 탄핵 추진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하는 모습도 최근엔 뭐 보였거든요. 강한 부정은요 과거의 전력 때문에 자기가 내뱉어놓은 말 때문에 강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다는 거를 안철수 의원도 알기 때문에 강한 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거기까지 뭐 계산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요. 예. 어제 그걸로 인해서 네. 오히려 김기현 후보에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유리한 그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색깔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몇몇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문제점을 좀 제기를 했었고 조금 전 얘기한 그런 내용들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오히려 뭐 탄핵에서도 강하게 얘기하고 뭔가 보수의 민심을 그래도 나도 잡을 수 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력이 있고 예. 또 그리고 김기현 후보 측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안철수 후보의 좀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승부를 보기보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좀 승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좀 전략적인 패착이 있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정체성 가지고 승부를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이길 수가 없죠. 김기현은 예, 원래부터 김기현 후보는 이제 보수 정당이 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과 합당도 했다가 또 뭐 독자적으로 있다가 또 이번에 다시 이제 합당을 했기 때문에 정체성 가지고 본인이 이길 수가 없고요. 본인이 이제 강조할 부분은 이제 역시 확장성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연 총선 경쟁력이 누가 있겠는가?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 지명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보수의 텃밭의 후보이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신 같은 경우는 2030 젊은 층에도 소구력이 있고 예. 특히 수도권에 강점이 있고 또 근데 김나연대로 인해서 그 확장성도 약간 훼손된 게 아닐까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나연대는 결국 이제 세력 간의 어떤 뭐 연대와 이합집산이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지 않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좀 약간 전략적인 좀 패착이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연 김기현 후보가 되기를 원할까요? 안철수 후보가 되기를 원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경쟁력이 떨어진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교수님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총선 경쟁력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030 수도권 또 중도 외연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여기서 김기현 후보 측에도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김기현 후보가 내세운 전략이라고는 윤심파리 그리고 대세몰이 이걸 가지고 과연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집권당 후보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췄는가라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얼마나 민생이 좀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민생 처방을 내놓는다든지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 해법을 내놓는다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의 발전 그림을 좀 내놓는다라든지 뭐 지금 뭐 개혁의 방향을 내놓는다라든지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진흙탕 싸움이고 끝나도 후유증이 너무 심각한 축제장이 아닌 분열의 장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좀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김기현 후보 이야기하셨는데 일단은 세불리기를 먼저 좀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오세훈, 홍준표 측근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전략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는 대해서 윤심파리, 또 하나는 세불리기 전략. 근데 세불리기 전략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표가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윤심파리, 또 너무 세불리기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다. 그래서 집권당의 당대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집권당 당대표다운 모습이 뭐겠습니까? 구시대 색깔 논쟁, 흘러간 노래를 다시 틀어야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가치,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두 후보의 전략에 대해서 배 교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기현 후보는 지금 세불리기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과도 손을 잡고 어떤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듯한 모습이고 안철수 의원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좀 중도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두 후보에게 유효할 거다라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총선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 경선하는데 당내 중도라는 게 뭐가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젊은 층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런 거 일부 있을 수 있지만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대리해서 천하람
후보가 예.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는 글로 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이 수도권 대표론 있잖아요. 내년 그 총선의 승부처가 수도권이다. 그거 100번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수도권 대표가 필요하다. 그 말은 조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내년 총선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얼굴로 치르는 총선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총선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출신 지역이 어디죠? 서울이죠. 박정희 대통령 이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다 영남 출신이에요. 다 영남 출신인데 최초의 서울 출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수도권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 출신인데 수도권 대표론이 어떤 의미가 있지? 차라리 이 보수 정당의 그 주요 텃밭이 영남이니까 영남을 좀 더 굳건히 관리해야 되는 오히려 당 대표는 영남 출신이면 더 좋겠네.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대표론 이거는 좀 착각에 입각한 그런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수도권 대표론을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니까 수도권에 강점이 있는 후보, 그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다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중립,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전면에 뛰어들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또 탄핵 시비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은 국민의힘 당대표, 민주당도 마찬가지요. 당대표 얼굴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총선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수도권이 120석이 넘기 때문에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 16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완전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선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고민할 것이다. 예. 무조건 윤심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얘기 짧게 해볼게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은 것을 두고 이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어제 1심 판결 나왔는데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년 차 대리급인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다?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뭐 무죄다. 이게 저는 그 판결은 존중하지만요. 예. 그 판단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예. 이런 이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법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실 수사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뭐 청탁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부실 수사를 했느냐? 결국은 제 식구 감싸 주기죠. 이게 계속되면 이제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50억 클럽 멤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라 갈 수 있는 이제 박용수 전 특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상 부실 수사를 통해서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수사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차별 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00번 가까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번에 백현동에 대해서도 4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과연 하나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그런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다면은 이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정영학 녹취록도 제기가 됐었고 거기에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죄가 됨으로써 대장동 재판에서 이러한 녹취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되는 지점인데요. 녹취록의 증거 가치가 어제 탄핵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성 여부를 그 판사가 봤을 때 이렇게 유죄를 때릴 만큼 충분치가 않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적극 항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부분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강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질문은 이제 김만배 진술의 이제 신빙성 문제 때문인 거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다른 이제 수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었는데 녹취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인 증거가 더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지만은 전원 증거밖에 없잖아요. 카더라라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까지 연결된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같은 논리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호 전 의원,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